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의 권호석입니다. 자, 사무자동화 필기. 자, 이번 시간에는 사무자동화를 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하기 위한 기술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무실 있으면은 사무실 내에 여러 사무자동화 기기들이 있죠. 자, 근데 이런 기기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대부분 서로 연결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장치들끼리 통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마우스하고 본체하고 연결을 했다라면은 그 연결하기 위한 또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사무 자동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설명드릴 내용이 상당히 좀 많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기술들 중에서 하드웨어 중에서도 CP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사무자동화 기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통신 기술. 자, 하드웨어라는 것은 쉽게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손으로 만질 수 있죠. 컴퓨터. 딱딱하죠. 그죠?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서 볼 수 있고 딱딱한 제품들, 이런 것을 하드웨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모니터, 본체, 키보드, 마우스 등 여러 장치들로 구성이 되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으로 치자면은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CPU가 있습니다. CPU. 자, 본체 열어보시면 CPU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메모리,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CPU와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 하드웨어 중에서 CPU, 중요한 CPU의 내부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메모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우리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 대표적인 프로그램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윈도우 XP 이용하잖아요. 그죠? 자, 컴퓨터라는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XP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컴퓨터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을 이제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통신은 별도의 과목으로 여러분들 배우시죠. 정보통신 개론이라고 배웁니다. 컴퓨터가 한 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는 통신한 개념이 사실상 필요 없죠. 그렇지만은 컴퓨터가 여러 대 있기 때문에 여러 대의 컴퓨터끼리 서로 통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술을 배우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큰 개념, 자, 사무자동화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큰 숲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를 또 알고 계셔야겠죠. 자, 사무자동화 이제 3대 기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가지 기술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드웨어,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자, 그리고 통신 기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는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더라. 자, 그래서 컴퓨터 한 대를 보시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한 대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 대가 있습니다. 여러 대. 자, 그리고 컴퓨터끼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기술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3대 주요 기술, 시험에 나옵니다. 뭐 간단하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암기보다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드웨어는 이제 신소재, 손에 잡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소재를 개발하는 거라든지, 회로 소자. 자, 컴퓨터 내부에 CPU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PU는 상당히 복잡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회로 소자의 집적도라는 것은, 세밀하게 장치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있다는 거. 시험에는 이런 내용들이
구분이 되면서 하드웨어 기술이 맞는 것은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드렸죠. 딱딱하고 손에 잡히는 것들, 그죠? 한번 정해지면은 바뀌지 않는 것들. 모니터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가지고 뭐 15인치 모니터를 17인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뭐 파일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은 뭐 계산기 프로그램을 변형을 해서 좀 더 이제 고학용으로 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것들, 부드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요, 하드웨어 기술이 무엇이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기술은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 음성 인식. 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컴퓨터 간에, 자, 컴퓨터는 하드웨어죠. 자,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매개체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자, 운영체제라는 윈도우즈가 있죠. 윈도우즈. 맞습니까? 자, 이 윈도우즈가 중간에 매개체, 인터페이스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윈도우즈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작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쵸? 자, 곧 마우스라든지 키보드가 아니라 음성, 여러분들 목소리로 해서 컴퓨터를 부팅을 시키고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나올 겁니다. 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이란 얘기예요. 음성 인식 기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술이 되는 거지. 기술이 되는 거지 하드웨어 장치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기술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뭐 자연언어 처리 기술, 좀 전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했을 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죠?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자, 그게 자연언어 처리 기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분하는 요령은 뭐뭐 기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운영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이제 운영체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일단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통신 기술. 자, 통신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교환하는 기술, 단말 기술. 자, 단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또 하나의 단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고받기 위한 기기들, 그것을 이제 단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사무자동화의 3대 주요 기술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정의를 보면요,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고 전달하고 보관하는 기술을 사무자동화의 기술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일단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어내야겠죠. 혹은 정보를 이끌어내야겠죠. 자, 그것을 처리해야겠죠. 자,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컴퓨터가 하는 역할이 처리지 않습니까? 처리하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 이게 뭐 통신한 개념과 동일하죠. 그리고 처리된 결과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관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축적하고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자, 그런 모든 기술들을 사무자동화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시험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기술의 특성,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암기할 게 없습니다. 자, 지능화되고 있다. 갈수록 기기가 똑똑해지죠. 그리고 복합, 다기능, 하나의 제품으로 하나의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되죠. 그리고 갈수록 작아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 기술의 특성, 그래서 대형화다. 맞습니까? 아니죠.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개념 이해를 하시고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풀어보셔야겠죠. 자, 사무자동화를 지지하는 3대 주요 기본 기술이 아닌 것은 통신 맞죠?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하드웨어 맞습니다. 자, 이것은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이고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한 통신 기술 포함되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사무관리 기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기술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획득하고, 얻어내고, 처리하고, 전달하고, 보관하는 이제 기술들. 자, 사무자동화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딱딱하고 한번 만들어지면 잘 바뀌지 않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언어 처리 기술, 자, 음성 인식 기술, 인공지능 기술, 자,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되고요. 자, 교환 기술이라든지 단말 기술은 통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소재를 개발하고 회로 소자의 고집적도, 이런 것은 하드웨어와 관련이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기술의 특성과 관련이 적은 것은, 자, 사무자동화 기술의 특성,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대형화는 관련이 없죠. 자, 컴퓨터 이용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 인식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이 활용되고 있다. 자, 만일 전화 목소리를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자 한다라면은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냐?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지 않았지만은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목소리라고 얘기를 했죠. 뭐가 되겠습니까? 음성 인식 기술. 자, 다음 중 사무 자동화의 요소 기술이 아닌 것은, 요소 기술이나 뭐 기본 기술이나 주요 기술이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 자동화의 기술 정의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처리 기술 필요하죠. 통신 기술 필요하죠. 정보를 축적하고 검색하는 기술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뭐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뭐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기술. 자, 물론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기술. 암호화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보를 전송할 때, 자, 여러분들 집에서 자, 네이버에 접속을 하고, 그죠?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전송을 할 때 그대로 전송하게 되면은 중간에 해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호화 기술 필요하잖아요. 자, 복호화 기술은 암호화 기술과 반대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그 정보를 암호화하고, 그럼 받는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게 복호화 기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뭐 사무 자동화의 기술에 해당될 것 같지만은 직접적인 그런 기술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컴퓨터의 이제 구성 요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한번 생산되면은 바뀌지 않는 딱딱한 제품. 자, 그게 하드웨어가 되는 거고요. 자, 소프트웨어는 생산 후에도 수정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제품. 자, 물론 운영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바꿀 수는 없죠.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소스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전공을 했다,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생산 후에도 수정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제품을 소프트웨어, 뭐 다르게 생각하시면 이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하드웨어. 자, 보시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죠, 그죠? 하드웨어가 있는데 크게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장치가 있습니다. 본체는 요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조항 처리 장치라고 얘기하는 CPU, 조항 처리 장치. 자, 두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PU가 하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계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CPU 내에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라는 것은 각 장치, 뭐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전원장치라든지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각종 장치에 대해서 지시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A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물론 사람이 지시하는 거지만은 각 장치의 지시를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CPU 중에서도 제어 장치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주기억 장치. 자, 보통 메모리라고 얘기할 때 주기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램이란 게 있고요. 롬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기억 장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PU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역할이 처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메모리가 하는 역할은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A라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A라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혹은 뭐 1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자,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컴퓨터 내부에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야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일단 기억을 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 CPU와 이제 주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본체 내에는 이런 중요한 장치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 보조기억 장치가 있죠.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CD-ROM이라든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기타 장치로는 마더보드, 보드 같은 경우에는 CPU라든지 뭐 기억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회로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판. 자, 이 큰 판에다가 CPU도 설치가 되고요, 메모리도 설치되고요. 자, 여기다가 파워, 전원 장치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장치가 연결되는 부모와 같은 존재. 그죠? 그것을 마더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본체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변 장치, 본체 외의 장치를 이제 주변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입력할 수 있는 장치와 출력할 수 있는 장치로 구분이 됐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 장치가 되겠죠. 자, 물론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출력 장치로 이용이 되죠. 모니터라든지 프린터도 여러분들의 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와 키보드. 자, 마우스와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 아시겠습니까? 자,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고, 하드웨어는 본체와 주변 장치가 있더라. 그 중에서 CPU와 메모리가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 CPU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겁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자료, 데이터, 뭐 같은 뜻이죠. 자료나 데이터. 컴퓨터가 처리할 대상이, 물론 정보도 처리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컴퓨터가 처리를 하고요. 자, 그것을 인포메이션, 정보로 바꿔주는 것이 컴퓨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데이터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고요, 디지털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예전에 휴대폰이 아날로그 휴대폰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컴퓨터도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고요,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디지털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크게 정의를 내리자 그러면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셀 수 없는 연속적인 값을 아날로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쭉 그래프.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소리라든지 온도라든지, 사실 온도를 여러분들 온도계 보시면은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뭐 12.4도, 12.5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썼던 거 온도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정확한 수치는 물론 눈금이 있지만은 그 눈금이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죠? 연속된 값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아날로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은 딱딱 떨어지는 값들을 표현한 것을 디지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물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사실은 디지털이 되는 겁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고요. 디지털은 이제 이산적인, 딱딱 떨어지는 비연속적인, 이제 셀 수 있는 뭐 2.4다, 2.5다 이런 식으로 눈으로 직접 보고 셀 수 있는 숫자들, 그런 것을 디지털이다. 그래서 디지털은 명확하죠. 명확. 그죠? 아날로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1인 것 같기도 하고 2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음악을 들어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사실 아날로그가 사람 냄새가 더 나는 거죠. 그죠? 예.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기 때문에 1이면 1이고 2면 2죠. 그죠?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거고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현재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럴수록 이제 사람의 냄새는 점차 없어지고 좀 딱딱한, 그죠? 그런 사회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뭐 그렇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컴퓨터는 이제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정밀할 것 같죠. 근데 아날로그 컴퓨터에 비해서는 정밀도가 낮아요. 왜?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 세밀한 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세밀한 수. 수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이런 정밀한 장치, 제품들, 기기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죠? 그런 것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컴퓨터들. 그것을 아날로그 컴퓨터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도 사용하는 것은 디지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컴퓨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 원론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리. 자,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계속 이용하면서 기본적인 원리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컴퓨터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CPU가 되는 겁니다. CPU. 자, CPU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 모양이 좀 다르죠? 이것은 확대한 거예요. 확대하게 되면은, 자, 이 내부에, 수천만 개의 칩, 수천만 개의 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수천만 개 여러 개의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장치들은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CPU인데, CPU의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가 무엇이냐? 그게 논리회로예요. 논리회로. 그래서 CPU를 다른 말로 논리회로의 집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회로의 집합.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로, 전기신호로 작동되는 회로의 집합을 CPU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회로. 예전에 이런 거 보셨습니까? 뭐 과학 시간에 이런 회로들 보셨죠, 그죠? 다이오드 이런 것들, 그죠? 이쪽으로 전기신호 보내고 이쪽으로 전기신호 보내고 뭐 불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 많이 여러분들 예전에 뭐 학교에서 배워보셨잖아요, 그죠? 과학 시간에. 자, 그런 이런 회로들이 집적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천만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CPU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근데 CPU가 상당히 복잡한 연산을 수행을 하죠. 그런데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1이냐 0이냐, 1 아니면 0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컴퓨터가 똑똑한 것 같지만 바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1과 0밖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높은 전압이냐 낮은 전압이냐. 자, 컴퓨터는 전기 신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는 전압이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5V냐 1.5V냐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5V면 1로 인식을 하고요, 1.5V면 0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체에 버튼 있죠? 파워 버튼. 요런 기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모니터라든지 본체에 대부분 그 전기장치, 그러니까 컴퓨터 원리를 이용한 그런 장치들은 대부분 이런 기호가 있을 겁니다. 이 기호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1이죠. 이게 뭡니까? 0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컴퓨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과 0, 1과 0. 파워 버튼 들어가면 1이고 나오면 0이 되는 겁니다. 전원이 들어가면 1, 전원이 끊어지면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의 원리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1이냐 0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본 원리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자, 전압이 높으면은 1, 전압이 낮으면 1.5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복잡한 그런 연산들, 뭐 1 더하기 2, 뭐 A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죠? 가지수는 1과 0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A가 여러분들 키보드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A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가 A를 인식을 합니까? 인식 못해요, 그죠? 컴퓨터는 인식하는 것이 높은 전압이냐 낮은 전압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A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화면 모니터에 A라고 딱 찍혀지느냐. 자, 그것은 컴퓨터가 A라고 인식을 해서 A를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A라고 입력되었을 때 신호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신호가 1000001. A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압이 흐릅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5V, 그 다음 1.5, 1.5, 1.5, 1.5, 1.5, 5V. 자,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한 겁니다. 입력하게 되면 컴퓨터가 이 기호를 찍으라는 거구나 하고 모니터에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 하시겠지만은 조금씩 지금 컴퓨터 내부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CPU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CPU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부적인 원칙이, 원리가. 그래서 큰 그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너무 암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큰 그림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만일 1 더하기 2. 자,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이란 데이터, 2란 데이터 먼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입력해야겠죠? 자, 입력 장치,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내부가 중요한 장치가 두 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 CPU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입력된다. 그럼 1과 2를 더해서 3이란 값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기 전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디에 저장을 한다?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1과 2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자, 그 다음 메모리가 하는 역할이 이제 끝났죠. 메모리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데이터와 명령을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CPU가 어떻게 하느냐? 호출해요. 가지고 옵니다. 자, CPU 내에 1과 2라는 값이 없잖아요. 그쵸?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1을 가지고 오고, 또 2를 가지고 오고, 또 더하라는 거. 그죠? 더하라는 명령. 이런 명령들도 메모리 상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CPU가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져오는 과정. 메모리에서 CPU가 가지고 오는 과정을 호출한다. 그리고 시험에는 패치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패치. 자, 이때까지 9년간 한 2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2번. 패치라고 합니다. 패치. 그래서 CPU가 메모리에 접근해서 명령어를 가지고 오는 것을 패치라고 합니다. 패치. 가지고 오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지고 오면은 CPU가 1이 무엇인지, 더하기가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자, 여기서 1이란 것과 여기서 1은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사실 컴퓨터는 1이 무엇인지 0이 무엇인지 몰라요. 단지 5V냐 1.5V냐 그것만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CPU가 해독을 해야 돼요. 1은 1.5V, 5V 뭐 이런 그죠? 기호로 다시 신호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고요. 2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게 숫자 1이구나. 이게 숫자 2구나. 이게 더하라는 거구나 해서 해독을 합니다. 해독은 디코더라는 게 있어요. 디코더. CPU 내에 디코더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디코더라는 장치가 해독을 합니다.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2라는 연산을 합니다. 연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3이란 결과를 출력 장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작동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메모리와 CPU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CPU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은 메모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1과 2를 처리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1 입력하고 2 입력하고 당연히 3이라는 결과가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지만은 복잡한 거예요. 그쵸? 이런 과정을 여러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개념이 되고요. 이제 데이터 처리 과정 순서 이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할 거 없습니다. 자, 데이터가 발생이 된다. 데이터가 먼저 발생이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집하고 기록해야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데이터 저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리하는 거죠. CPU가.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이란 결과를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3이란 결과를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암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바꿔서 데이터 처리 과정 순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가 발생이 되고 데이터를 저장한다, 기록한다, 수집한다. 그 다음 그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활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되겠습니까? 의사결정을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 CPU 내에 다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분하자라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제어 장치가 있고요. 제어 장치 더하라, 뭐 곱하라, 뭐 나누어라,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라 이런 지시하는 제어 장치가 있고요. 연산하는 장치, 더한다, 뺀다, 나눈다. 제어 장치가 신호를 보내겠죠. 더해라 그러면은 연산 장치가 연산을 해요. 그 다음 레지스터가 뭐냐면요. 자, CPU가 처리만 하느냐? 사실은 처리 외에도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메모리라는 기억 장치가 있지만은 CPU 내에 아주 고속의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아주 고속. 잠시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레지스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지스터가 상당히 빨라요. 기억 장치 중에서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지는 못하고요. CPU 내에 급하게 처리할 거. 그러니까 CPU하고 메모리하고 사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CPU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그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CPU의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CPU 내에 빨리 처리할 데이터들은 기억을 합니다. 여기 내에. 자, 그것을 우리는 레지스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 first는 뭡니까? 각 장치들, 제어 장치라든지 연산 장치라든지 레지스터 서로 데이터와 정보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first가 되는 거예요. 연결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선이 되는 겁니다. CPU 내에. 자, 그래서 CPU의 이제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얘기하자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보 표현의 단위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보의 최소 단위 무엇입니까? 비트.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 자, 하나의 공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공간. 자, 하나의 공간에 저장을 하는데, 자, 컴퓨터가 인식하는 것은 1과 0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과 0. 그래서, 자, 하나의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 1하면 0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두 가지. 그래서 한 개의 비트다. 그러면은 0과 1. 그래서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2비트다. 그럼 두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00, 01, 10, 11.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가지죠. 자, 3비트다. 그러면 2의 3승계 쭉 나열을 해보시면 되겠죠. 비트가 3개다. 000, 001, 00, 010, 011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개의 이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하는 식은 2의 n개다라는 것을 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가 정보의 표현의 최소 단위다. 자, 비트 다음에는 이제 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모여서 이제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비트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표현하니까 너무 이제 단위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g이라는 단위를 쓰다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게 됐잖아요. 그죠? 킬로가 뭡니까? 1000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g의 1000배를 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보의 단위수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킬로라는 단위가 나왔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에다가 비트를 계속 쓰다 보니까 안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바이트라는 단위가 나왔어요. 바이트는 비트가 8개 모여서 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바이트 다음에는 이제 워드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워드. 자, 워드는 컴퓨터에 따라서 조금씩 단위가 달라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자세하게 정의는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으면은 CPU가 가지고 와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자, 그럼 메모리가 이런 계층이 있어요. 층이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보 저장하고, 여기 정보 저장하고, 여기 정보 저장하고. 그래서 뭐 아파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이게 1105다. 자, 1105에 호가 있겠죠, 그죠? 자, 각 집에 번지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이제 집 호수. 자, 그 호수에 이제 해당하는 번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번지. 그래서 메모리는 번지 기준에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호출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파트에 우편물이 배달되듯이 메모리 내에도 각각의 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CPU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자, 1 더하기 2를 했다. 그럼 3이라는 결과는 또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할 때 어디에 저장할 거냐? 번지를 찾아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번지, 주소,
뭐 같은 뜻입니다. 주소, 어드레스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번지, 주소, 어드레스를 찾아서 저장하고 읽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때 한 번에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주소를 하나 읽어서 가지고 오는 그 양, 그 단위를 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워드라는 단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워드가 정보 표현의 단위다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뭐 할프 워드, 뭐 풀 워드, 더블 워드 이런 것이 있는데 뭐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 외에 필드가 있고 레코드가 있고 파일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게 테이블이죠. 테이블, 표. 그래서 뭐 아이디, 이름, 주소, 뭐 전화번호. 주로 뭐 전화번호부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표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 회원 정보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면은, 자, 이때 필드가 무엇이냐? 필드는 요겁니다. 요것을 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드. 레코드는 뭐냐면요. 이 필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 요런 정보들. 자, 이것을 레코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코드. 파일은 무엇이냐? 이 전체를 파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파일들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의 표현 단위가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그러니까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고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단위 눈에 익혀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상식 정도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면서 뭐 몇 기가 바이트다, 몇 메가 바이트다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를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트를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바이트가 되죠. 자, 그다음 바이트에다가 킬로바이트, 킬로가 붙었습니다. 자, 킬로가 붙었는데 자, 이때 킬로가 뜻하는 것이 1000이 아니고요. 1024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모르셔도 돼요. 1024가 됩니다. 1000이 아니라 1024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 다음 킬로 다음에 메가가 될 때도 1024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트로 표현하자면은 뭐 쉽게 100만, 뭐 1000 곱하게 되면 100만이 되잖아요. 그죠? 자, 100만 바이트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가 다음에 1024를 곱하게 되면 기가가 되는 거예요. 기가에다가 1024를 곱하게 되면 테라가 되는 겁니다. 테라. 그래서 1000이 아니라 1024가 된다는 거. 자,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연속적인 물리양, 자, 연속적이다. 이게 데이터가 뭐죠?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죠. 나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중 레코드를 구성하는 단위는, 자, 레코드 이후에는 파일이 있었고요. 이전엔 뭡니까? 필드가 있었죠. 필드. 맞습니까? 자, 그래서 레코드를 구성하는 거.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번이 정답이고요. 기록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바이트를 사용한다. 단위의 표현이 올바른 것은 답만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1메가바이트. 자, 1메가바이트가 1024kb다. 자, 바이트. 자, 바이트가 1024개가 있으면은 킬로바이트가 되고 킬로바이트가 1024개가 있으면은 메가바이트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24kb가 1메가바이트하고 동일한 겁니다. 나번이 정답이죠. 자, 데이터 처리 과정 순서가 정확한 것은 발생되죠. 수집, 기록합니다. 저장합니다. 처리하죠. 그리고 저장하고 활용합니다. 나번이 정답이죠. 자, 개인용 컴퓨터 PC, 자, 퍼스널 컴퓨터의 본체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본체와 주변 기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본체가 있고, 그 다음 모니터와 키보드가 있죠.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변 기기다 얘기를 하고요. 이걸 본체라고 얘기를 하죠. 프린터가 어떻게 되는 거죠? 프린터는 본체가 아니죠. 프린터는 본체 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 CPU의 구성. 자,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숨 나옵니다. 그죠?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죠? 자, 조금 전에 CPU가 제어 장치가 있고, 연산 장치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고, 버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정도만 알고, 이 정도만 시험에 나오면은 될 것 같은데, 자, 제어 장치가 또 어떤 게 있고,
또 연산장치는 어떤 게 있고 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죠? 물론 암기를 해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될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자, 읽어보십시오.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CPU는 제가 두뇌, 사람을 취재하면은 두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인 기계의 기능을 감독하고 조절하는 장치다. 사람의 두뇌, 각 장치, 손이라든 발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감독하고 조절하는 장치를 우리는 두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CPU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제어 장치는 컨트롤 유닛, CU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고 시스템 전체에 지시 신호를 내는 것이다. 자, 지시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연산 장치, arithmetic logic unit. 그래서 arithmetic 뭡니까? 로직은 논리죠. 이건 뭡니까? 산수를 뜻하는 거예요. 제어 장치인데, 연산 장치인데 어떤 연산을 하느냐? 산술 뭡니까? 뭐 사칙 연산이 대표적인 산술 연산이 되겠죠. 논리 연산은 뭡니까? 논리 연산은 yes냐, no냐. 자, 이런 논리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이시다, 거짓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연산하는 장치를 ALU 연산 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연산하는 장치예요. 제어 장치의 지시를 받아서 연산하는 장치를 연산 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레지스터는 CPU 속에 일시적으로 값을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 영구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따로 이제 별도의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CPU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CPU 내에 일시적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기억 기능을 하는 레지스터가 포함이 되고요. 자, 이런 레지스터가 한 개만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여러 개가 존재해요. 자, 버스는 장치들 간에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연결하는 이제 전송선이다.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자, 어드레스 버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암기할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메모리고 CPU죠. 자, 메모리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드레스, 주소, 번지라는 개념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드레스 버스가 있어요. 자, 데이터 버스. CPU하고 메모리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겠죠? 그죠? 데이터 버스. 그 다음, 컨트롤 버스는 뭡니까? 컨트롤 버스. 제어하는 거죠. 제어. 제어하기 위한 통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버스. 됐습니까? 자, 암기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사실은 제어 장치 내에 각종 레지스터와 장치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산 장치 내에 각종 레지스터와 장치들이 이렇게 회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에는 제어 장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어 장치가 레지스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산 장치도 레지스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종류가 다르겠죠. 자, 읽어보십시오.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개수기. 자,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줄여서 PC라고 합니다. PC.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간단하게 설명 일단 드리고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죠. 그죠? CPU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접근해서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CPU가 몇 번지에 접근을 할 거냐? 1, 2, 3, 4. 세 번째 번지에 있는 명령을 가져올 거냐? 네 번째 번지에 있는 명령을 가져올 거냐? 그것을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P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 그래서 PC라는 CPU 내에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PC의 값을 보면은 3이라면은 세 번째 메모리에 있는 번지에 접근해서 이제 명령어를 가져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MAR은 메모리 어드레서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의 번지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자, 데이터의 번지, 이제 메모리 내에 이제 번지 내에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장하는 이제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CPU 내에. 자,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기억장치에서 참조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명령 레지스터. 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해독기, 디코더. 명령 레지스터에 기억된 명령을 해독하는 회로다. 자, 명령 계수기. 실행 중에 있는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자, 어떤 말인지 혼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림을 통해서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읽고 지나가십시오. 자, 연산장치에는 가상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연산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가상기 필요하죠. 4층 연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컴퓨터는 특이하게도 가상기만 있으면은 모든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4층 연산. 그래서 컴퓨터 내에는 감상기는 없어요. 감상기. 뺄셈을 하는 감상기는 필요 없어요. 왜? 가상기와 보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보수가 무엇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컴플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기와 가상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뺄셈도 할 수 있고요. 나눗셈도 할 수 있고요. 곱셈도 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알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상기와 보수기만 있으면은 4층 연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기는 연산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자, 어큐뮬레이터. 자, 누상기는 산술과 논리 연산을 하는 그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뭐, 줄여서 ACC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상기. 자,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자, 우리가 1 더하기 2 한다. 그러면 1과 2를 저장하는 거. 그죠? 데이터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개념 이해 안 되시죠? 그죠?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CPU의 작동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요, 거의 뭐 1년 동안에 컴퓨터의 개념을 배우신 그 내용하고 거의 같다. 그 정도로 중요한 한 장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면서 CPU가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내부적인 상세한 것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언어. 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과목이 있죠. 그죠?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문법이 있습니다. 자, 코딩이 입력되어 있는데 문법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입력했을 때 컴퓨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인간관계하고 동일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직접 만났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할 때 첫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권은석입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을 되잖아요. 그죠? 그것과 원리가 동일합니다. 컴퓨터도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라면은, 자, 이게 1과 2를 더해서 3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 코딩인데요. 이 프로그램 코딩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인사말을 해야 돼요. 인사말, 시작하겠다는 것을. 그게 서브메인이 되는 겁니다. 서브메인. 자, 인사말이 되는 거고요. end serve. 자, 서브로 시작이 되니까 end serve로 닫아줬습니다. 자, 이제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를 줘야겠죠. 그죠? 더 이상 이제 사람들끼리 대화가 끝났다는 것을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뭐 인사를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서브 메인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엔드 서버로 닫아주는 겁니다. 근데 본론은 여기 들어있는 거죠. 본론.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A라는 곳에다가 1을 대입을 하라. B라는 곳에다가 2를 대입하라. 자, A와 B를 더해서 C에다가 대입을 하라. C를 메시지 박스는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컴퓨터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자, 1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1이란 데이터가, 그냥, 뭐, 계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1이란 데이터는 반드시 기억장치에 저장이 돼야 돼요. 기억장치. 자, 기억장치에 저장될 때 어떤 기준으로 저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번지 개념으로 기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기억장치가 수도 없이 많은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이란 데이터를, 1 더하기 2란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1이란 데이터를 어느 번지에다가 저장할 거냐라고 사람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그냥 A라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게 번지가 되는 거예요. 번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변수. 자, 그래서 A라는
번지, 변수에다가 A 값을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자, A하고 1하고 같다. 자, 등호가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대입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입. 그래서 1이라는 값, 자, 우변의 값을 좌변의 A에다가 대입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 A라는 번지에다가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돼요. 자, B도 마찬가지죠. 자, 2라는 값을 번지 B에다가, 변수 B에다가 대입을 하라. 됐습니까? 자, 그제서야 이제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A에 들어있는 1과 B에 들어있는 2를 더하라. 그 더한 값도 어디에 저장한다? C라는 번지에다가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C를 출력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3이란 결과가 출력됐네요. 자, 값을 바꿔볼게요. 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신다면 상당히 재밌고요. 뭐 계산기 프로그램은 뭐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괜히 부담 가지실 수도 있고요. 뭐 간단하게 뭐 원리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값이 뭐 1과 2를 더하는 뭐 계산, 뭐 어떤 특정한 값 두 개를 받아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저장하는 변수 또 저장을 하고 그 값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고 뭐 덧셈이라든지 곱셈이라든지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겠죠. 곱셈 뭐 뺄셈도 할 수 있죠. 자, 얼마든지 사칙현상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서 C라는 곳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출력하라. 자, 문법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한 단계씩 수행이 되는 겁니다. 저장하고 또 2 저장하고 C값 구하고 C를 출력하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CPU가 바로 이것을 해석을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거죠. 쉽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거죠. 컴퓨터는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컴퓨터 내부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작동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컴퓨터에 있는 CPU가 자, 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못하고요. 이것을 명령어로 다시 분해를 합니다. 명령어. 그래서 C는 A 더하기 B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명령어로 load A, add B, store C로 해석을 해요. 명령어로 분해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load A라는 것을 A 가져오라는 뜻이요. A를 가지고 와라. A에 1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1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add B, 자, 그 값에다가 B를 더하라. 자, 그 결과를 어떻게 하라? store C, C에다가 저장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다시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분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장치에다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제 프로그램, 자, 이게 크게 명령어와 데이터로 구성이 되죠. 명령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 더하라, 저장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는 1, 2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에는 이제 명령어와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CPU는 패치해서 가지고 오죠. 명령어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역할이 다르죠. 자, 그러면 주기억장치에 일단 1과 2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oad A, add B, store C라는 명령어까지 같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라는 번지에다가 3이라는 결과를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3이라는 값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load A를 수행을 해야겠죠. 자, load A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load A가 번지가 A, B, C, D, E, F 번지 중에서 F 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네요. 명령어가. 그죠? 자, 그럼 제일 먼저 CPU가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느 장치의 값을 확인하느냐? PC의 값을 확인해요. PC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PC,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 PC가 하는 역할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한다고 돼 있죠. 그죠? 번지를 기억한다. 다음에 실행할 번지를 기억한다.
다음에 실행할 번지. 그러니까 다음에 실행할, 현재 다음에 실행할 번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F가 되는 거예요. F. 그래서 PC에는 자, 이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F란 값이 PC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F를 확인해서 F에 접근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바로 PC에서 접근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PC는 부대로 치자면은 후방부대예요. 후방부대이기 때문에 전방부대로 이 F 값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 전방부대가 MAR이 되는 겁니다. MAR은 전방부대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직접. PC는 직접 접근 못하는 겁니다. 후방부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MAR이 무엇이다?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MAR은 데이터 번지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자, 번지를 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번지 저장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PC가 하는 역할은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번지를 MAR이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행할 번지가 되는 겁니다. 개념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MAR이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F번지. 그래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면은 MAR에서 가지고 오느냐? 그게 아니라 MAR이 하는 역할은 번지, 현재 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져오냐면 이렇게 참조해서 F번지에 있는 로드 A를 MBR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이해를 못하시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MBR이 하는 역할이 뭐죠? 자, MBR은 기억장치에서 참조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데이터를. 자, 그래서 MAR에서 이렇게 참조해서 가져온 뭡니까? 로드 A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로드 A.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가지고 오니까 로드라는 명령어와 A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로드라는 것을 AR 명령어 레지스터에 전달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IR이 하는 역할이 명령어 레지스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가지고 오니까 로드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로드, 읽어드리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IR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IR에. 자, 그 다음 A는 다시 A번지에 접근을 해야겠죠? A번지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A번지에 접근을 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값을 가지고 와야겠죠? 이런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값을 어디에 저장하느냐? DR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DR. 왜? 연산하기 위해서. 자, DR이 하는 역할이, DR은 연산장치 내에 있죠. 데이터 레지스터.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라오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자, PC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그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F를 기억을 하고, 근데 PC는 메모리에 직접 접근 못한다. 그래서 MAR, A가 뭡니까? 어드레스 약자죠. 주소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참조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메모리 버퍼는 값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값. 그래서 로드 A 일단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보니까 로드라는 명령어가 있네. 자, 그리고 A 번지에 가서 이라는 값을 DR에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제어하고 관련된 것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ALU는 연산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BR에다가 이런 값이 저장이 됐습니다. 자, IR에서 스토어라고 로드라고 해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해독 누가 하는 거예요? 디코더가 해독하는 거죠. IR에 로드가 저장이 되지만은 디코더가 이것을 확인을 해요. 로드 읽어드리라는 거구나. 그죠? 읽어드리라는 거구나. 그래서 로드 A, A에 있는 이라는 값을 읽어드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로드 A가 여기까지 처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1값을 가지는 겁니다. 1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add B가 되겠죠. add B. 자, 그럼 PC의 값이 F를 조금 전에 가졌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 값. 자, 다시 이렇게 2를 전달하죠. 접근합니다. add B. 자, 그 다음 IR이 add. 그죠? 그럼 add는 디코더가 해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add는 더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B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2라는 값을 가져와서 현재 1과 더해서 그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합니다. 어디에다가? ACC에다가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요. 자, ACC 누상기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산술하고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각각의 역할 찾아오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가상기가 하는 역할이 뭐죠? 덧셈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만일, 이제 뺄셈이다. 1 빼기 2다. 그러면 보수기가 또 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ALU, 산술 논리 연산자가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ACC의 3이라는 결과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이 3이라는 결과가 어디에 저장된 겁니까? CPU 내에 ACC라는 장치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자, ACC는 기억장치이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레지스터와 회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해독기라든지 이런 거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회로. 보수기, 가상기 이런 건 회로입니다. 회로. 기억장치가 아니라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 자, 그래서 CPU 내에 있으면은 3이라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CC에 저장된 3이라는 값을 어떻게 한다?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store C라는 명령을 주는 겁니다. store C. 그럼 PC의 값이 store C가 이제 D가 되겠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 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으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CPU가 알아서 이 값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D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하죠. MER로. 그럼 MER은 D에다가 접근을 합니다. 참조해서 store C를 가지고 와요. store C. 자, 그럼 명령어 store가 여기 저장이 되고요. 자, 그럼 store가 이제 디코더가 해독을 하겠죠. store. 읽어보니까 store란 것이 해독을 해보니까 저장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독을 해요. 저장하라. 어디서? ACC에 들어있는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라. 어디에? C 번지에다 저장을 하라. 이렇게 해서 3이라는 결과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해도 여러분들 볼 수가 없죠. 볼 수는 없어요. 자, 여기 수행되고 메시지 박스 C 할 때 메시지 박스가 보여지면서 3이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원리를 이해를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요하니까. 자, 제어장치의 이제 구성요소 아시겠습니까? 연산장치의 구성요소 아시겠습니까? 자, 연산장치 뭡니까? 계산하는 거잖아요. 가상기, 보수기, 사실 연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누상기, ACC가 하는 역할은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물론 데이터 레지스터 외에도 부동 소수점을 기억하는 그런 또 레지스터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연산장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연산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만일 제어장치에 한 가지가 포함이 된다라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면 1과 2를 더해서 3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신다라면 중앙처리장치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어장치 PC 뭡니까?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PC는 바로 메모리에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서 MAR이 필요하다. 어드레스 필요하다. 그죠? 어드레스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번지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자, 그래서 번지에 접근을 해서 가지고 왔죠. 자, 기억장치에서 참조한 데이터 혹은 명령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뭐가 되는 겁니까? MBR이 되는 거예요. MBR. 그죠? 자, 가지고 와서, 그 다음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 레지스터. 뭡니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IR. 자, 해독기가 하는 역할은 명령 레지스터에 기억된 명령을 해독하는 겁니다. 자, 로드라면은, 읽어드려라. 메모리에서 읽어드리라는 뜻이구나. 애드라면은, 더하라는 것이구나. 자, 스토어라면은 저장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해독기가 해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독기에서 해독을 하고 각 장치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명령 계수기는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참고삼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행 중에 있는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한다. 명령 계수기는 번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카운터. 자, 보통 카운터라고 나오게 되면은 번지가 되는 겁니다. 자, 명령, 번지. 명령의 번지를 기억한다. 자, instruction counter. 자, 명령의 번지를 기억한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을 레지스터와 각종 장치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 꼭 여러분들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치. CPU가, 자, 이건 뭐 정보 처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자, 네 가지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네 가지 그 상태가 있습니다. CPU가. 자, 그 중에서 패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패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CPU가 메모리에 접근해서 가지고 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의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기억장치에서 명령을 읽어서 CPU로 가지고 온다. 가지고 와야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패치 사이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관련된 기출문제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신 그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되겠죠. 자, CPU의 구성요소. 자, 구성요소 크게 하드웨어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어, 연산, 그리고 기어, 자, 레지스터가 되겠죠. 그다음 포스가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좀 애매한데, 정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기억 장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메모리와 주기억 장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메모리라고 얘기한 것은 모두 주기억 장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처리하는 것들. 하드디스크라든지 CD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억 장치예요. 보조기억 장치가 되는 거고, 주기억 장치, 그 메모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기억 장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메모리란 개념은. 자,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으면은 제가 CPU와 별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그나마 거리가 먼 것이 하드디스크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가 된다라면은. 그래서 이 출제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이 기억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쵸? 그 의미로 해서 주기억 장치를 포함을 했는데, 뭐, 그리 정확한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사실 CPU하고 주기억 장치는 그 별도죠. 그죠? 구성 요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답은이다,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중, ACC 누상기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누상기는 1 더하기 2를 했을 때 3이란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CPU 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답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산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연산,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것과 관계없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치 연산을 하는데 감상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상기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뺄셈 할 때 보수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보수기.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레지스터도 포함이 되죠. 각종 레지스터도 연산장치 내에 포함이 됩니다. 자, 중앙처리장치 CPU의 기능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자, 전체적으로 기계의 기능을 감독 조절하는 것이다.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컴퓨터 성능 평가 방법 중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표준 문제를 주어 이 문제의 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메이커 측이 작성하고 데이터 처리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인 것은, 이게 벤치마크 테스트 방법인데, 여러분 하나 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뭐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출제가 되었는데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다시 구매를 하고요. 자, 인터넷 선을 연결했습니다. 자, 인터넷 선을 연결을 했는데 만약 100메가짜리 100메가 BPS라는 단위는 이제 통신 속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0메가 BPS의 속도를 가지는 통신선을 연결을 했어요. 자, 설치한 사람이 100메가 BPS의 속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때, 이 속도를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벤치마크 테스트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회사가 있겠죠. 그죠? 그 회사의 그 상품 평균적인 속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도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해서 비교를 해줘요. 비교해서 제대로 속도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해줍니다. 벤치마크를 해줘요. 자, 그것을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컴퓨터 성능 평가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중 연산장치가 아닌 것은, 자, 연산장치, 계산하는 거죠. 자, 누상기, 가상기, 데이터 레지스터 포함이 되죠. 자, 머신 클럭.
자, 클럭이란 것은 뭐 CPU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연산장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 무엇인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어장치에서 실행 중에 있는 명령이 기억되어 있는 이제 어드레스를 보관하는 레지스터가 무엇이냐? 자, 뭡니까? 명령이 기억되어 있는 어드레스를 보관하는 레지스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명령이 기억되어 있는 레지스터 뭡니까? 명령 계수기 카운터라고 되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어드레스 주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계수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출제된다라면 동일하게 또 출제가 될 겁니다.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제어장치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프로그램 카운터, PC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죠. 자, 명령 레지스터. 자,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명령 레지스터가 있고요. 자, 해독하는 거죠. 자, 근데 부동 소수점 레지스터, 이건 뭡니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데이터 레지스터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레지스터. 자, 부동 소수점, 뭐 1.24, 이런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 숫자를 기억하는 기억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숫자를 기억하는 것은 제어장치가 아니라 연산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CPU를 하드웨어상으로 구분했을 때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제어, 연산, 레지스터 그리고 또 하나 버스가 맞는데 외부 버스가 아니죠. 외부란 말이 빠져야 됩니다. 라번이 정답이고요. 기억장치에서 명령어를 읽어 CPU로 가져오는 거. 자, 기억장치가 있고 CPU가 있으면은 명령을 읽어서 CPU로 가져온다. 이거 뭡니까? 패치 사이클이다 말씀드렸죠. 패치 사이클. 자, 주기억장치에 기억되어 있는 명령어를 호출하여. 자, 주기억장치에서 명령어를 호출한다. 호출한 것을 가지고 온다. 패치한다. CPU로 가지고 온다. 그래서 패치 사이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08년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의 단위가 느린 것부터 해서 빠른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프로세서, CPU를 뜻하는 겁니다. CPU, 뭐 컴퓨터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처리 속도의 단위를 느린 것부터 해서 빠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나열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단위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이제 느린 단위가 밀리세컨드라는 게 있습니다. 밀리세컨드. 밀리가 뭡니까? 1000분의 1을 뜻하는 거죠. 자, 미터가 있고, 자, 밀리미터가 있는데, 자, 밀리미터는 1000분의 1 미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라는 것이 1000분의 1을 뜻하는 거죠. 1000분의 1. 그래서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를 뜻하는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을 뜻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밀리세컨드가 있고 그다음 마이크로세컨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세컨드. 자, 밀리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1000분의 1이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자, 나노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9승. 자, 피코세컨드 10의 마이너스 12승. 펜토세컨드 10의 마이너스 15승. 자,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점점 빨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속도의 단위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펜토세컨드까지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요. 미리세컨드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1000분의 1초라는 거. 가장 느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 세 가지 순서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자,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답이 이제 다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처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실수할 수 있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처리기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자료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틀립니다. 프론트엔드 처리기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전 처리기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전 처리기는 대형 컴퓨터,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형 컴퓨터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입력을 미리 가공, 요약, 검사해주는 하나의 프로세스인데요. 조금 다른 게 처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리, 어떤 연산을 한다, 계산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 번 더 정리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자료를.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의 개념이 아니고요. 요약하고 검사하고
뭐 가공한다, 가공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한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개념이 달라요. 전처리기라고 해서 처리, 연산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가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자료 처리 기능은 전혀 없다. 처리기인데 처리 기능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주의를 하십시오. 가번이 아니고요. 정답은 이제 라번이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가번은 아시겠죠? 자, 처리 기능이 없고요. 자체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공할 건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료 채널 기능보다 확장된 것이다. 자, 채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채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CPU가 입출력을 같이 하는데 입출력을 CPU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채널에서 입출력을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자, 채널이라는 것은 CPU를 대신해서 I/O, 입출력을 대신해주는 그런 프로세서, 처리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보다도 프론트엔드 처리기가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프론트엔드 처리기라는 것은 통신에서도 이 기능이 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에서도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기능보다 확장된 것이다 라는 설명이 맞고요. 자, 여러가지 주변 장치를 중앙 처리 장치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연결을 쉽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미리 들어오는 것을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가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